이곳은 미국 댈러스 공항입니다. 2000년 8월 5일 이곳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30대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탑니다.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죠. 그녀가 미국에 온 이유는 직장 연수 때문이었어요. 이 연수를 받기 위해서 수년간 준비하고 시험도 여러 번 봐서 아주 어렵게 잡은 기회로 미국에 오게 된 거죠. 숙소로 향하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수에 대한 기대와 연수가 끝나고 가질 미국 여행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벌어진 한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녀가 미국에 도착한 지 1시간 반 만에 벌어진 의문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에 온 여성은 36세의 박춘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대구에 있는 미 육군 복지지원센터의 예산 분석가로 근무 중이었어요. 12년차 군무원 신분이었죠. 화가인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온 이유는 미국 국방부의 초청으로 연수를 받으러 왔던 거였어요. 이 연수를 받기 위해서 2년간 교육과 시험을 준비합니다. 2주간의 일정으로 왔고요. 연수가 끝난 후에는 미국 여행도 계획을 해놨었죠. 2000년 8월 5일 오후 7시 반에 그녀가 탄 비행기가 미국 댈러스 공항에 도착해요. 입국 수속을 하고 공항을 나서기까지 1시간 정도가 지나 있었습니다. 박 씨는 8시 40분에 공항 앞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탔고요. 미리 예약해둔 알렉산드리아 호텔로 향해요. 택시는 시속 115km의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주 브래드독 로드 인근의 캐피탈 벨트웨이를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택시를 탄 지 20분이 지난 오후 9시에 1차선을 달리던 택시의 뒷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박 씨가 자기 차 밖으로 떨어져요.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9시 4분에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의 시신을 보면 오른쪽만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뇌진탕과 목뼈 골절로 밝혀져요. 차에서 떨어졌을 때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이런 갑작스럽고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택시기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고 택시를 운전했던 파키스탄인 운전기사는 이렇게 말해요. 박 씨가 자신에게 휴대폰을 빌렸대요.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끊었는데 갑자기 영어로 소리를 지르고는 차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운전기사 주장대로라면 박 씨가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정이 빼곡하고 그간 준비했던 수많은 그런 과정과 시간들이 있는데 전화통화로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 해도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고 충동적으로 문을 열고 뛰어내린다는 건 사실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다음 날인 8월 6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박춘희 씨의 사망 내용이 실렸고요. 곧바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군무원 박춘희 씨가 미국에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 경찰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일단 사건을 대하는 버지니아 경찰의 태도에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경찰은 박 씨가 스스로 뛰어내린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낯선 나라에 와서 택시가 길고 어두운 도로를 달리니까 겁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받을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마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두려워서 달리던 택시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춘희 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두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엄마였는데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실 이 연수를 기대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러니까 자기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박 씨가 사용하던 그 사무실에 자동 응답기가 있는데 거기에 녹음돼 있었던 음성이 있었어요. 밝고 쾌활한 음성의 박 씨가 8월 21일에 돌아온다. 이런 안내 음성 녹음까지 해두고 갔던 거죠. 죽음을 생각하고 떠난 길이었다면 이런 음성 녹음을 왜 남겼을까요?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 이어져요. 경찰이 수집한 증거 중에 안경이 있었는데 이 안경이 사망한 박 씨 옆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경찰은 이게 박 씨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딱 보면 일반 안경이 아니고 돋보기 안경이에요. 그것도 남성들이 끼는 안경입니다. 아직 30대인 여성 박 씨가 남성용 돋보기 안경을 쓸까요?
경찰은 계속해서 이게 박 씨의 것이라면서 증거품으로 등록을 해요. 그런데 결국 박 씨가 쓰던 진짜 안경은 박 씨의 가방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때부터 경찰이 또 말을 바꿔요. 돋보기 안경이 전부터 도로에 떨어져 있었던 물건이었는데 박 씨의 시신 옆에서 발견이 돼서 우리가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난 도로를 청소하던 청소 담당자는 본인이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도로를 청소하기 때문에 이 도로에 뭔가 남아있을 확률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안경은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차에서 추락하던 당시 상황에 대한 버지니아 경찰의 주장이 사실 납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경찰이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박 씨가 달리는 택시에서 떨어지면서 택시 뒤쪽으로 통통통 튕기면서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차량 진행 방향은 앞인데 박 씨는 뒤쪽으로 통통통 튕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관성에 의해서 차량 진행 방향으로 굴러야 맞죠. 전문가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택시 뒤쪽으로 움직였다는 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망 당시 박 씨의 시신 상태를 보면 몸의 왼쪽은 멀쩡한데 오른쪽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하게 다쳐 있는 상태였어요. 박 씨의 부검을 담당했던 부검인은 시신 상태를 볼 때 누군가 박 씨를 고의로 밀쳐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스스로 뛰어내린다면 자세가 몸 뒤가 먼저 닿거나 앞이 닿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른쪽만 유독 많이 상했다는 건 누군가 의식을 잃은 박 씨를 안에서 밖으로 밀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자, 그렇게 본다면 박 씨의 죽음이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면 택시기사가 박 씨를 살해했다는 걸까요? 자, 그런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단둘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당시 택시는 시속 115km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요. 기사는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차량 뒷좌석 오른쪽에 앉아있던 박 씨를 문을 열고 밀쳐낸다? 이건 사실 불가능해 보이죠. 자, 그렇다면 혹시 이 차량에 제3의 인물이 숨어 있었을 가능성,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경찰은 제3의 인물에 대한 가정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이유는 사망한 박 씨의 몸에 저항한 흔적이나 다른 사람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가능성만큼은 충분히 열어뒀어야 하는 건데 단지 택시기사의 증언에만 의존해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던 거죠. 박 씨의 가족들과 미국 한인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들 뜻을 모아서 거칠게 항의했고요. 결국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을 향한 차별과 인권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결국 버지니아 경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미군도 8월 14일에 범죄수사대 CID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사실 이미 초동수사부터 부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서 초동수사가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CID를 투입하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초동수사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고 당시에 사진을 찍어놔야 되잖아요. 이 사진조차 제대로 찍어놓은 게 한 장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참 황당한 건 재수사 과정에서 또 뭔가 박 씨의 극단적인 선택의 동기를 찾는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박 씨의 남편, 자녀들, 친척, 친구들에게 접촉을 해서 혹시 박 씨에게 가정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성격은 어땠는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의 재수사 그리고 CID의 수사까지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고요. 수사는 이번에도 큰 성과 없이 끝나버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찰이 공개했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박 씨 체중이 45kg이었어요. 일단 45kg인 여성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문을 열고 뛰어내릴 수 있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 아래서 이 사건에 대한 실험을 했었는데 사실 115km 시속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는 저항 때문에 이 차 문을 여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힘을 내서 열더라도 그 문을 계속 이렇게 밀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는 성인 남성에게도 힘든 정도라고 해요. 일단 문이 열려야 몸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문조차 제대로 열기 어렵다면 택시기사 진술의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진짜가 맞냐. 남아있는 의문점 3가지, 그리고 그녀가 통화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번째 의문점입니다. 2번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혹시 정말로 박 씨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굳이 이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리는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택하겠냐는 거죠. 물론 이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부자연스럽고 실패 확률이 높은 방식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죠. 자, 그리고 사망 당시 박 씨는 몸이 오른쪽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심하게 부서진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검이도 이렇게 몸의 한쪽만 심하게 훼손된 상태를 보고 누군가 떠밀었을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 씨가 기절한 상태로 제3의 인물에게 떠밀려서 차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3의 인물은 어떻게 저항은 없이 박 씨가 정신을 잃게 만들었을까? 한 전문가는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해요. 이게 부검을 해도 흔적이 나타나질 않거든요. 자, 4번째 의문점, 바로 택시기사, 목격자인 택시기사에 대한 의문이에요. 택시기사는 박 씨가 뭔가 잘못됐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영어로 외치면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박 씨는 미군 부대에 12년이나 근무를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죽기로 결심한 상황에서 굳이 영어를 하면서 뛰어내렸을까요? 감정적으로 격해 있고 위급한 순간에 굳이 모국어가 아닌 영어가 입에서 튀어나온다? 그런데 경찰은 이 택시기사의 납득되지 않는 증언을 다 받아들였고요. 그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참 의문스럽죠. 꼭 이 사건이 뭔가 타살이면 안 된다는 어떤 무언의 강요를 받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야 할 것 같은, 그들에게 뭔가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보이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미스터리한 박춘희 씨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그날 박 씨가 정말 누군가와 통화를 하긴 했는지, 했다면 어떤 사람과 했는지, 이걸 밝혀내는 게 중요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자신의 직장 상사인 샌드레이 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샌드레이 맨이 그녀보다 먼저 미국에 와 있었거든요. 박 씨가 전화를 걸었을 때는 샌드레이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고 집에 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거죠. 초에 샌드레이는 박 씨가 왜 자기에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샌드레이와 박 씨는 미군 골프장 등 부대 내 클럽 회원권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2000년 당시 이 미군 골프장의 위상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미군 부대 골프장의 회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런 대외적인 자신의 지위가 확인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은 늘 이 회원권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미군 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용자들은 한미 행정협정에 의해 규제됐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수도 한정이 되어 있고 관리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원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내기 위한 지역 유지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해요. 이 미군 골프장 회원권을 얻기 위해서 미군에 기부금을 내거나 불법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다가 걸렸다는 그런 내용이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자, 근데 박 씨가 실무를 맡았던 이 골프장 회원권이 규정보다 훨씬 많이 발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자, 그렇다면 회원권 관리 업무를 하는 부서의 소속인 박 씨와 상사 샌드레이가 어떤 비리와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박 씨의 유품 중에는 청탁을 거절하는 내용이 담긴 이런 안내문이 있기도 했어요. 회원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탁을 받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남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런 청탁 비리 사건이 계속 자꾸 발생을 하니까 아내가 사망하기 1년 전인 99년도 중반 무렵에 CID에서 골프장 회원권 문제 같은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상사 샌드레이가 실무자인 자신, 그러니까 아내에게, 박 씨죠. 박 씨에게 비리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자료를 파기하라고 했다.
그래서 당시 아내 박 씨가 자신의 상사인 지원단 사령관이 비리 조사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서 샌드레이맨의 지시로 비리 문제의 증거인 이메일을 일부 삭제했다.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리 조사가 끝난 후부터 샌드레이맨은 박 씨에게 지속적인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직 옮겨라.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다. 아마도 샌드레이나 비리 관련자들에게 있어서 이 박 씨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어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박 씨의 남편은 이런 이유로 아내가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 박 씨가 사무실에서 사용했던 물품들이 유가족에게 전달이 됐는데 남편이 이 물품들을 정리하다가 2001년 3월에 디스켓 하나를 발견해요. 사건 발생 8개월 후입니다. 이 디스켓 안에는 20회 정도의 메시지가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마도 박춘희 씨가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 따로 저장을 해둔 걸로 보여요. 메시지 내용을 보면 참 읽고 싶지도 않지만 꿈에서 네가 부츠를 닫고 있었는데 그게 날 흥분시켰다. 나는 네가 4시에 퇴근 안 했으면 좋겠다. 너는 나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런 식의 성희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샌드레이맨이 보낸 내용이었죠. 그래서 박 씨가 당시 부대 내의 자체 감찰부에 이걸 신고하고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우연히 이 자료를 발견한 박 씨의 남편은 샌드레이맨을 고발했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박 씨의 물건들 중에는 녹음기도 있었어요. 이 녹음기는 박 씨가 사용하던 책상 서랍에 들어있었고요. 전화기 밑쪽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녹음 내용을 들어봤는데 크게 뭔가 중요해 보이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전화통화나 사무실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나름의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녹음기를 켜놓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박 씨의 사망에 상사 샌드레이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재수사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거고요. 경찰은 타살 흔적도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정황도 아니라면서 사고사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감,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미국에 혼자 와서 익숙치 않은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사건 발생 9개월 만인 2001년 5월 3일에 박준희 씨의 의문의 사망 사건은 사고사로 마무리됩니다. 사건 재조사가 이뤄지고 CID까지 투입이 된 거는 사실 남편의 노력이 컸어요. 누구보다 아내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지금은 다쳤는데 박 씨 사건에 대한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배포했었다고 합니다. 남편 남 씨는 미국 교민들의 도움으로 자체 조사단을 만들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을 조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상사 샌드레이맨과 군부대의 많은 부조리들도 알게 됐죠. 그래서 미군에 10여 차례 공문을 보내서 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모두 무시당해요. 미국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언론 매체와 인터뷰도 하면서 이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 수사기관도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지만요. 사건이 발생한 지 23년이 됐는데요. 뒤늦게라도 남편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박준희 씨 사망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